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 지난 장마 기간에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15,000원 하던 수박이 18,000원, 2만원 그 이상으로 올랐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참외는 수박보다도 가격 오름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에 충남과 경북 등 중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 수박과 참외 생산지가 몰려 있다 보니 그 피해만큼 가격 오름세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반복해서 쏟아진 7월 한 달 동안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이 1만 헥타르를 넘어섰다는데요. 야구장 10,000곳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최근에는 이중 고기압 안에서 폭우와 함께 폭염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일부 농가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상기후로 작물이 말라 죽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 김성광입니다. 이와 같이 기후 이상 현상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또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문제는 한반도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인 거죠. 지구촌 인구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데 기후 이상 현상으로 먹거리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이 사안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를 염두에 두고 식량 생산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농산물 유전자 편집과 같이 과학기술을 이용한 방식으로 제2의 녹색혁명을 이룩하고 기후위기에 끄떡없는 농산물로 식량 생산 증가를 이뤄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오늘 기후위기와 식량 생산을 열쇠말로 그리고 밥상 위에 올라온 기후위기를 주제로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의 김동주 교수님 모시고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주입니다. 오늘 청취자들과 시청자들께 좀 소개와 근황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와 인류세 연구센터에서 인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인류학자입니다. 인류학이란 분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처음에는 진화라든가 부족사회를 다루는 학문으로 출발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이제 현대사회 문제들을 성찰하고 재조명하는 연구들을 많이 했고요. 저도 그런 맥락에서 현대사회의 농업 그리고 농촌 도시의 연계 방식을 이제 환경과 생태의 시각으로 다루는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밥상에도 시장 논리가 통한다고 생각을 해서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밥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는 공급에 따라 수요가 창출되는 방식으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네. 식량 생산이 그 무엇보다도 기후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산지가 사실은 특정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일이나 생선의 산지가 변하거나 제철 시기가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식재료를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되는 식재료의 경우에 공급이 우선한다는 점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소비자들이 갑자기 무슨 카무트를 많이 찾는다거나 귀리를 많이 찾는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잡곡이 해마다 갑자기 유행을 하고 많이 팔리는 거는 사실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급식에 많이 나오는 잡곡, 홈쇼핑에서 많이 파는 잡곡 이런 게 달라지는 거는 식재료 통상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최근에 경험한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네. 여기 복날에는 보통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닭 메뉴가 나오는데요. 복날이 보통은 뭐 수요가 많다기보다는 업체에서는 수입 냉동닭을 소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는 연중 닭을 가장 많이 도살하는 기간이라서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수의 닭이 폐사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일각에서는 복날에 채식 메뉴로 몸보신을 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게 항상 이제 수요 때문에 공급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공급 때문에 사실은 수요가 창출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류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인류학과 식량의 그 관계, 그게 또 밥상에선 어떤 경제로서 드러나는지. 근데 최근 이제 복날에는 닭들이 제일 많이 소비가 되면서 냉동닭도 소비가 되고 또 도축도 많이 되고, 근데 문제는 또 쪄 죽는, 너무 더워서 폐사하는 닭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 시기에 어쩌면 채식을 통해서 이런 닭의 폐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 어떠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아이고, 요약이 더 좋습니다. 네. 굉장히 상세하고 풍부한 설명, 저희가 그럼 시작부터 너무 좋은데, 제가 오늘 사실 출연자로 김동주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19년 가을에,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교수님의 그 식량과 인류 관련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전 그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착지와 착취 구조 안에서 식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과거의 제국주의와 식민지 국가, 한국에서도 이제 한반도에서도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쌀 수탈을 당했다, 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저희 국사 시간에 어릴 때 많이 배우는데, 그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착취 구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량 생산과 관련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착취 구조가 발생한다. 이 점을 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 수업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닭 이야기를 통해서 비인간을 착취하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수업 잘 들은 게 맞을까요? 예, 아주 모범적으로 수업을 수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제 수업에 뭐 사실 잡다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수업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였죠. 음, 사실은 그 식량 생산의 역사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우리가 흔히 농업혁명 내지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배우는 그 농업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인간과 그다음에 인간이 아닌 생물종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아주 특정한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었는데 그것이 사실 어찌 보면은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종들을 이용하는 그런 대상화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스스로도 그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농업 자체를 인간 중심적인 활동,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는, 그다음에 환경이 대상이 되는, 자연이 대상이 되는, 즉 인간이 환경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활동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19세기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한 이제 큰 일인 걸로. 그래서 농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19세기에 만들어진 말인데 인간이 드디어 자연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지배하게 됐다라는 식의 어떤 개념화가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20세기를 지내면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인류가 다른 동식물을 길들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그 길들인 동식물이 없으면 또 우리가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식량 생산 체제 자체가 극히 일부, 극히 몇몇의 동식물에 집중이 돼서 그 동식물이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생산을 못하게 되면 인류의 그 생존이 지장을 받게 되는 네. 그런 지경에 도달을 한 거죠. 말하자면 지금 현재. 그래서 최근에는 인간이 다른 동식물들과 맺는 관계를 이건 다시 좀 생각을 해보자. 이게 그냥 단순히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이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실은 인간도 굉장히 약간 좀 위험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몇 가지 작물에 너무 의존적이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음, 인식이 이제 우리가 저 인류학이나 다른 사회과학에서 다종관계라고 말하는 혹은 네. 다종주의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이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인류세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어떤 동물로부터 오게 되는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늘어나게 되는 내지는 그 사이클이 점점 빨라지는 이유도 우리가 특정한 종의 동물을 너무 대규모로 키워서 그렇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상당한 음,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다른 종들을 어떻게
뭐 어떤 관계로 지낼 것인가. 네. 우리가 한 종을 너무 많이 모아놓고 음. 키우는 게 과연 괜찮은 일일까? 네. 이게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 뭐 다른 음. 전염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뭐 이런 종류의 성찰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착취 구조를 다시 좀 재고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후 위기 뭐 때문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위기들이 겹쳐 있어서 그런 인식이 지금 좀 더 널리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닭을 못 먹게 된다. 이거 생각하면 사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혹은 뭐 사실은 네.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닭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제가 이 테마로 이제 네. 고등학교에 가서 음. 인류세 관련된 특강을 하거나 그러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슬퍼해요. 음. 그러니까 치킨을 그러면 먹지 말자는 건가요? 이러면서 그래서 나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뭐 급식 학교 급식에 뭐 닭다리 나온다 그러면 막 엄청 신나잖아요.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애들이 막 울상이 돼가지고 막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면은 너무 귀여운데 어쨌든 우리가 재고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성찰을 한번 해보자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수백억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거든 해마다 네. 전 세계. 그래서 지금 숫자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 엄청난 숫자의 동물을 우리가 말하자면은 산업적인 규모로 모아놓고 키우는 것이 이게 인간을 위해서도 그렇고 닭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음. 괜찮은 것이냐라는 네.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뭐 저도 이제 이래저래 찾아보면서 읽은 건데 기후 위기와 식량 생산량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산업형 농업이 기후 위기랑 식량 감소를 초래했다 이 주장이랑 또 하나는 과학기술로 식량 감소 위기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기술 결정론적인 주장인데 이 두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뭐 사실은 이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논쟁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식량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 뭐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있는데, 네. 음, 사실은 우리가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어떤 지표면을 가만히 보면, 어, 지금 우리가 목축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 작물 농경지의 두 배입니다. 네. 두 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3분의 1은 일반 작물, 음. 3분의 2는 동물들이 뜯을 수 있는 네. 목축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고기 생산에 많은 지표면을 할애하고 있는 거죠. 굉장하네요. 어, 아.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그 작물을 키우는 그 3분의 1 되는 작물을 키우는 것도 상당수는 또 동물을 먹이기 위해서 키우고 있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식량 목적으로 동물을 키우는 것에 굉장히 많은 자원을 지금 할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토양뿐만 아니라 이제 물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자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지표면을 조금 더 개선해서 이걸 갖다 다른 작물을 심으면 사실은 또 좀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지 않느냐. 왜냐면 네. 사실은 고기는 그 토지 면적당 그 효율은 굉장히 떨어져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토지 면적을 많이 사용해야 그만큼의 양을 생산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음. 20세기에 우리가 아마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녹색 혁명 네. 기억나시죠? 네네. 그린 레볼루션이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이 마무리될 때쯤부터 한 70년대 80년대까지 막 줄기차게 진행됐던 녹색 혁명은 기본적으로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양적으로 증가하는 걸 목표로 해서 실제로 엄청난 증산을 이뤘습니다. 음. 네. 그래서 녹색혁명은 어찌 보면은 성공을 했어요. 네. 그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산의 측면에서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식량 생산이 모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통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산하는 거에 매년 생산하는 거에 한 3분의 1은 그냥 갖다 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식량에 굉장히 네. 편제성도 큰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편제성도 편제성이지만 식량을 어쨌든 한번 생산해 놓으면 네. 얘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아, 맞습니다. 네. 예,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기한 안에 소비를 못하면 사실은 그냥 부패하죠.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맹점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제대로 말하자면은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거나 유통을 시키지 못하면 사실은 이게 소용이 없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녹색혁명 시기를 지나서는 사실은 생산량이 문제는 아닙니다. 생산량이 음,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저기 보통은 녹색혁명 얘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사용된 거가 부작용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건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거지만 이 녹색혁명의 와중에서 특정 작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네. 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식 작물이 막 정해지고 이를테면 밀만 하게 네. 된다든지 쌀만 하게 된다든지 해서 음, 단작 우리가 모노컬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음, 한 가지 작물만 집중해서 키우는 거 네. 그게 일반화되고 그다음에 화석 연료를 많이 떼는 기계를 사용을 해서 하고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음, 그다음에 화학 비료나 농약 같은 합성 물질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지고 토양 고갈이 심해졌다는 점 때문에 사실 이제 녹색혁명이 많은 지적을 받게 됐는 지금 기후 음, 위기에서는. 네. 그런데 어쨌든 생산량은 늘린 건 맞아요. 생산량을 음, 늘린 건 맞아서.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어떤 상황에서는 어, 기존의 어떤 산업적인 농업을 개선하려면 일단은 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뭘 해결해야 되느냐? 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녹색혁명의 어떤 부작용들을 네.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그 뭐 유통기한 화석연료를 늘린다고 GMO 만들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네. 일단은 이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어떤 네. 뭐 기계라든가 음,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이라 할지라도 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아니면은 뭐 화학 음, 합성 물질, 그러니까 뭐 화학 비료의 뭐 사용을 좀 줄인다거나 네.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어떤 퇴비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음, 종류의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유전자 변형이나 유전자 편집 기술도 사실은 굉장히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음, 많은 경우에 좀 약간 유전자 변형이라고 했을 때는 좀 우려도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유럽연합하고 사실 그 북아메리카랑 대립하는 어떤 그런 예. 관계 때문에 사실은 나타나는 그런 경쟁도 있습니다만 음, 저는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어떤 그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이게 식량 생산 체계에 곧바로 적용되기에는 좀 사회 경제적으로 내지는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그냥 중립적으로 과학자들이 개발을 해서 자, 이거는 저희가 무상으로 이거를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전 네.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작물의 그 종자를 보급할 때 일단 그 종자를 여러 해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그 법 체제상 매년 어쨌든 새로운 종자를 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지역 그 농가들이 그거를 기꺼이 하겠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음, 여러 가지 좀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문제점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지금까지 그리고 하신 이야기를 조금 갈무리하고 그래야지 청취자들이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녹색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정의를 하고 가면
이 농업 분야에서 품종 개량 등 새로운 농업 기술의 도입으로 많은 수확을 올리는 농업상의 모든 개혁, 이게 특히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인해서 주식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특정 작물만 좀 키우다 보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토양의 침식도 있었고 지력도 떨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뭐 품종 개량이 일어나는 거에서 아예 반대하진 않는다. 분명히 유전자를 좀 더 변형하는 식으로 식량 생산을 좀 더 하고 식량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다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또 완전히 녹색혁명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과학기술 결정주의에 대해서 또 완전하게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교집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그 사실은 네. 녹색혁명이 예. 증산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네. 그 목표에는 충실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우리 목표가 증산이냐 네. 하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증산이기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후 위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이 가능한 지역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기후가 변화하면서 사실은 예전에 잘 되던 작물이 지금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뭐 날씨가 가물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좀 기온이 뭐 바뀐다든가 해서 저 요새 뭐 그런 얘기 하죠. 사실 사과 재배 지역이 한국에서도 좀 바뀌고 있다고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어 품종을 개량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해서 그러니까 음, 새로운 품종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포기했던 품종들이 많아요. 제가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목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음, 옛날에는 증산이 목표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거에 우리의 현재 식량 생산은 그러면 어떻게 재편이 돼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공감대가 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음, 넓게.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생산자들대로, 그다음에 음,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대로, 이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은 과학자들대로. 사실은 이게 우리 이쪽으로 갑시다라고 사실은 조금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현장에서는 그런 논의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모입니다. 아, 아니, 저,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쪽 분야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스테이크홀더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보통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요 이슈에 대해서 뭔가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모이죠. 그렇게 잘 안 모인다는 게 사실은 이제 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 어찌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농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쪽은 따로 있고 이제 음, 환경부는 완전히 또 담당 분야가 다르고 네. 그러니까 농림수산 쪽은 또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음, 과학기술은 또 과학기술대로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이게 어찌 보면 약간 현장 중심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식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의 어떤 어 좀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잘 안 제가 된다. 최근 뭐 옛날에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은 음, 것 같아요.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게 말하자면 메인스트림이냐 하면 음, 그렇지는 않은 것 음. 같아요. 그 이제 이해 당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식량 생산을 하는 농부 입장에서 좀 제가 생각을 해보면 가족들이 먹고 살려면 당장 농산물을 팔아서 이윤을 챙겨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들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 지구 생태계까지 염두하고 식량 생산 방식을 고민하기엔 좀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유전자 편집으로 극단적인 기후 환경에도 좀 무리 없이 자랄 수 있는 품종 빠르게 개발해 달라. 뭐 이런 요청과 함께 그런 게 더 가까운 이야기로 들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또 환경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다른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고 이 사람들하고 좀 거리를 느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좀 부조화를 좀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지 좀 교수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네. 제가 뭐 여러 나라의 그 농가를 가봤습니다만 음,
대체적으로 이렇게 농가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실은 경계를 많이 하십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보통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하면 좀 비싸요. 음, 예, 일단 어쨌든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 농가에서는 일단 의심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네, 과연 저게 진짜로 저 사람들이 약속하는 효과가 과연 있을까? 네, 그죠. 비싸긴 한데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보다는 이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윤만 추구하지는 않아요. 네,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생태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염려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으신 것 음,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로 저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반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음, 근데 어쨌든 조금 여러 차원에서 좀 이렇게 논의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게 마냥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개발했으니 사용을 하세요라고 한다고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음, 그러면 그렇다고 이 어쨌든 좀 약간 정보 공유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에 좀 오랫동안 약간 공감대를 마련을 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후 위기랑 식량 생산량 감소 어떻게 해야 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이런 논의와 관련해서 좀 잘 된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아유, 아직은 아니 그게 사실은 네. 쉽지 않은 게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간 산업은 점점 그 어, 이렇게 합병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이 많이 음, 되고 있다는 뜻이 말이 뭐냐면 사실은 큰 회사들이 식량 생산 체제 내지는 유통 체제를 장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이 마트들이나 뭐 체인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어떤 소매 유통을 지배하는 것처럼 지금 이를테면은 전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뭐 큰 회사 두 개나 세 개가 지금 사실 전 세계 돼지고기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라든가 뭐 닭고기도 사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네 개나 다섯 개 회사 정도가 다 꽉 쥐고 있다든가 아, 그죠. 예, 그런 뭐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저 미국 소고기 같은 경우는 사실 두 회사인가밖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말하자면 다국적 기업들이 사실은 그 지배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음, 만약에 사실은 이제 그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식량 생산을 좀 바꿔보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런 거대한 회사들이 조금 앞장서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할 텐데, 근데 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아, 그, 그 다국적 기업들이 사실은 가장 산업적인 지금까지 그 말하자면 고수해 왔던 네. 그 대량 생산을 네. 여전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대안적인 어떤 음, 저 생산 방식을 제안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그래서 네. 뭐 저기 아까 언급하신 부분 중에 아주 뭐 그러니까 사례라고 하면 이제 아주 작은 독립 생산업체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음, 있어요. 특히나 이제 지역 기반으로 해서 네. 좀 약간 동물들이 막 이렇게 막 그 저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롭게 넓은 데서 좀 자라고 뭐 목축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풀도 뜯고 뭐 이럴 수 있는 공간에서 키우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규모가 클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규모가 작고 이제 지역 공동체 안에서 말하자면은 소비가 다 이루어지고 뭐 이런 사례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좀 약간 주류의 뭔가 뭐라 그래야죠? 좀 더 넓은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사례는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직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2019년에 전 제주도에 갔었는데
이 1000평, 2000평, 3000평 정도로 작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실제로 땅도 없고 소작농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작농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면서 좀 힘들어하면서 대농이 돼야 된다. 나도 저기처럼 10만 평 농사 짓고 싶다 하면서 농부랑 소작농은 다르다 하면서 농부에 대한 대농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또 대농을 만났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아유 이마트에다가 나 이런 얘기 브랜드를 얘기해버렸는데 뭐 아, 뭐, 네, 예. 업체에다가 아니, 이제 시골에서는 워낙에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업체에다가 이제 하느냐고 내가 대농이 아니라 그냥 아웃소싱 된 업자지 내가 무슨 뭐 국영화를 뭘 누리겠어 하면서 또 그런 대형 업체에 의해서 주도되는 농업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신 이야기랑 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얘기일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 방금도 어, 얼떨결에 업체 그 이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우리 여기 근처에 논산이 유명하잖아요. 네. 딸기로 유명한데, 논산이 한동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게 그 업체에다 납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 그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어쨌든 계약을 하면 몇십억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네. 이제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어찌 보면 거의 수건 같은 거였거든요. 음, 물론 나중에 했습니다. 나중에 네. 성공을 했어요. 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바라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서 이게 근데 그거는 사실 되면 어쨌든 품질도 어느 정도 돼야 되지만 일단 되면은 사실은 걱정 없이 그냥 내다 팔 수 있다는 어떤 네. 그런 그러니까 판로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판로에 대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음, 이거는 이분들이 사실은 작은 규모가 아니라 사실 뭐 몇 동을 가지고 딸기를 하시더라도 판로 걱정을 항상 하실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잘하신 것이 그러니까 소작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없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음, 소작이고 저기 뭐 중농이고 대농이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걸 막론하고 어쨌든 판로 걱정은 다들 여전히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 음,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는 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부, 농축산부, 농부 중에서도 유통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유통 구조가 좀 음, 오랫동안 아직 그 개혁이 안 된 상태로 좀 오래 유지가 된 측면이 있어서 물론 이거 네.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면 사실 욕먹는 테마라서 제가 어디 가서 잘 얘기 안 하는데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당연히 좋은 가격을 제대로 네. 된 가격을 받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당연히 합리적인 가격에 사실은 농수산물을 사고 싶어 하는데 음, 이게 사실은 중간에 가격이 정해지는 메커니즘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옛날식이긴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합리화가 돼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조금 이어서 요 얘기를 좀 더 가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폴란드 농촌에서 이 주제로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좀 먼저 청취자들이랑 시청자들께서 이 교수님은 폴란드 농촌에서 연구를 하셨구나. 요걸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 생산 관련해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까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오늘 방송 주제랑 관련해서 좀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라고 하면 다들 사실 굉장히 놀라기도 하시고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구공산권. 어, 네. 그렇죠. 네. 동유럽에서도 뭐 최근에는 뭐 워낙에 저기 방산 네. 수출 때문에 또 네. 한참 좀 네. 익숙한 나라가 되긴 했는데 네. 제가 다녀왔을 때만 해도 사실은 특별한 어떤 상이 없는 어떤 그런 나라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폴란드가 특이한 것이 사회주의 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농장화가 실패를 한 나라. 음.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사회주의권은 개인 소유, 그러니까 토지의 개인 소유가 말하자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은 헌법 체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폴란드만 유일하게 폴란드하고 유고슬라비아였나요? 그 두 나라만 토지의 어떤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아, 나라였어요. 그래서 어, 이 농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말하자면 독자성이 유지가 됐던,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또 다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사회주의 이후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이후에 이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시장에 이제 말하자면 편입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중에서 특별하게 그걸 좀 더 잘 볼 수 있는 사례가 이제 설탕 시장, 그러니까 설탕 음, 시장에 편입되는 이 사탕무 농업하고 산업이 이제 유럽연합의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어떻게 편입이 됐는가를 좀 추적을 했어요. 네. 이거는 조금 약간 좀 특수한 주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농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설탕 시장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설탕 시장이 좀 특수하게 역사적으로 음, 국제적으로 시장 규제가 매우 일찍부터 이루어진. 그러니까 아, 1900년에서 1904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설탕 가격을 말하자면 담합을 하는 이런 규제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 자체가 이제 자유시장이 아니라 음, 어, 국제 협약을 통해서 우리 설탕 가격은 우리가 합의를 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최초의 상품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유럽 각국에서는 설탕 가격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음, 사탕무 설탕이 과잉 생산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설탕 가격을 정부가 뭐 보조를 해요. 왜냐하면 가격 그냥 내버려 두면 가격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 가격을 말하자면 고정을 하고 음, 보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죠, 농가에다.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90년대하고 2000년대에 그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탕무 재배를 이제 잘하는 이른바 그 좋은 사탕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이제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 너네 사탕무 재배하지 마 이렇게 된 음,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사탕무 재배가 상당한 수입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또 젖소를 많이 키우는데 젖소들한테 이 사탕무 처리하고 나서 나오는 펄프를 또 먹이면은 이제 그 원유 생산이 더 많아지고 뭐 이런 또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사이클인데 네. 거기서 말하자면 너네는 사탕무 재배하지 마 이렇게 된 농가에서는 사실 반발이 되게 막 음, 심했죠. 그래서 제가 그 과정, 그다음에 농가들이 어떤 가지는 불만, 그다음에 그 불만들을 어떻게 상쇄하고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그걸 갖다 협상해내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어, 뭐 좀 뭐 우여곡절이 많은 현지 연구 기간이었는데, 근데 음, 그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이때 유럽연합의 어떤 환경 기준이 또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폴란드에서는 예전에는 자기네만의 환경 기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2004년에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유럽연합의 환경 기준을 맞추겠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비료는 안 쓰고 어떤 특정한 뭐 농약은 안 쓰고 뭐 이런 과정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제가 그 현지 연구를 한 폴란드 서부 지역이 봄과 초여름에 굉장히 가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 비가 안 와서 굉장히 근데 매해 그게 반복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기냐면 말하자면 씨 뿌리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씨 밭에다가 이제 씨를 뿌린 다음에 사실은 그 이게 싹이 터서 이제 자라는 아주 초기에 굉장히 가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가들은 굉장히 사실은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생장 기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씨 뿌리기는 조금이라도 일찍 해야 되는데 막상 일찍 씨 뿌리기를 하고 나니까 비가 안 와서 말하자면 얘네들이 초기 생장이 안 좋은 거죠. 아,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그러면은 강수량이 적냐면은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계절적으로 너무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좀 한국이랑 문제입니다. 똑같네요. 그렇죠. 네. 그런 셈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국처럼 이렇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절성 네, 그 강우가 있거나 네, 그러진 않는데, 네, 네. 그래도 음, 이때가 유난히 말하자면 강우가 적어서, 음,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그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 농가별로, 음, 아, 우리가 이만큼, 사실은 비용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이제 재배를 할 건데, 저 지금 이번 주에만 비가 오면은 저희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 이번 주에 비가 안 와서 쟤네가 생장에 문제가 생기면 다 망치는 거 아니냐라는 음, 상황에서, 네, 그러면 우리가 트랙터라도 동원해서 네, 조금이라도 물을 뿌려주는 게 음, 맞는가? 음, 근데 생각을 해보시는 게, 트랙터를 한번 이렇게 그 표면적을 다 한번 돌려면 네, 사실은 화석 연료가 엄청 쓰이죠. 또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또 지하수이긴 하지만 물을 갖다가 퍼서 또 끌고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저렇게 그러니까 비판도 많았고 비난도 많았고 뭐 정당화도 많이 됐었고, 그러니까 누가 저거 뭐 말하자면은 물을 뿌리러 간다 그러면은 이제 저런 쓸데없는 짓을 그러니까 그 농가들은 서로 또 경쟁심이 또 많아가지고 음, 어, 또 이게 어느 농가가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막 표면적으로는 또 막 뭐라 그러면서 또 나중에 따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어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런 알력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런 거죠. 음,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이제, 아, 저기가 옛날부터 그러긴 했는데 앞으로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가뭄이 계절적으로 오는 것도 문제이긴 했지만, 그때 이 지역에서 그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1년의 농사가 이제 다 끝나고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은 이제 쟁기질을 합니다. 네, 쟁기질을 해서 이제 완전히 갈아엎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네, 쟁기질을 했을 때 완전히 갈아엎으면은 사실은 거기에 사실은 토양의 어떤 구조를 사실은 뒤집어 엎어서 사실은 토양에는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사실은 그 탄소도 많이 더 말하자면 그냥 날아가게 되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탄소 배출이라든가 기후 위기라든가, 왜냐면 거기다가 이 갈아엎기를 하면은 음, 1년 전체 동안 1년 내내 사용하는 화석 연료의 절반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아, 갈아엎기가 그 쟁기를, 무거운 쟁기를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은 에너지가 굉장히 집중해서 드는 어떤 그런 활동인 거죠. 근데 음, 옛날 분들은, 아니 그거를 쟁기질을 어떻게 안 하고 농사를 지어라는 네, 그 확고한 관념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예 아니래요. 그게 쟁기질을 안 해도 위에 이 보존만 잘 해가지고 나중에 위에 표면만 얇게 조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충분히 괜찮다고 해요라고 해도, 이 옛날 분들은 그게 그걸 안 갈았고 그걸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아,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갈등이 좀 있었고, 근데 그게 사실은 나중에 저도 그때 그걸 보면서, 요건 좀 한번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갈아엎기가 이제 옛날 기술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갈아엎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좀 근데 정, 대신에 이것도 문제가 됐던 네, 게, 네, 갈아엎는 대신에 다른 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농가들에서는, 뭐야 그러면 저 결국 저 새기게 팔아먹으려고 이 새로운 기술을 우리한테 가르친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일단 농가들이 사실은 쉽게 도입하지 않는 어떤 그런 현상도 발견이 됐었고요. 네,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 생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다. 그래서 앞서 사실은 저는 좀 이분법적으로 식량 생산을 녹색혁명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단일 품종으로
이게 뭔가 읽어가지고 식량 생산을 늘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무자르듯이 잘못했다 안 했다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갈라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렇게 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네, 뭐 한 시각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사실은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사실은 주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 시각에서는 그거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죠. 음, 네. 그렇다면 사실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동시에 경제적 합리성도 찾으면서 저희가 인간과 비인간이 착취와 피착취 구조에 있지 않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사실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음. 이거는 굉장히 어, 추상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질문이어서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려 아, 제가 예. 답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아, 어, 예, 경제적 합리성 얘기를 우선 하셨으니까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자본 일변도로 가고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본의 합리성이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원래 사실은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얘기했던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건 사실은 모든 경제 주체가 사실은 공통적으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합리성 내지는 추구해야 되는 합리성 이라고 정의가 됐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신자유주의에서는 과연 그런 합리성이라는 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 예,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경제적 합리성이란 말이 어, 이게 과연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했는데 음, 지금 만약에 이걸 식량 생산의 어떤 영역에다가 사용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이게 아, 누구를 위한 합리성이 누구 입장에서 합리성인지. 음, 근데 한 가지 지금 질문해 주신 게 좋은 이유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합리성을 우리가 좀 더 좀 스케일을 좀 키워보자. 그러니까 네. 사실은 어, 생태적인 그러니까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합리성이라는 그런 거는 그러면 어떤 합리성이 돼야 되느냐? 음, 이를테면은 우리가 지금 인류세 연구센터에서 많이 추구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연구의 테마, 지금 연구의 방향이 되고 있긴 한데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기후 위기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합리성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적용할 것이냐. 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 체제와는 별개로 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합리성은 어떤 합리성이냐. 근데 음, 여전히 사실은 경제적 합리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갈 수는 있어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환경이나 생태적인 비용 내지는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계량화하기가 어려워요. 수치적으로. 네. 어떤 수치로 계량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경제 지표랑 같은 레벨에서 지금 논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음,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부처별로 따로 돌고 있다는 거가 사실은 그 측면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 경제 쪽 파트는 경제 지표 가지고 얘기하고 환경 쪽 파트들은 사실은 그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생성된 지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음, 가지가 사실은 이게 컴패터블 하지가 않은 그러니까 같은 연장선 상황에서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음, 사실은 그 두 가지가 함께 논의가 가능한 어 약간 뭐라 그래 합리성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약간 그런 게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정부나 제도의 역할이 사실은 커질 수밖에, 그거는 사실은 정부나 제도가 제공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떤 특정한 다른 권위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음.
그런 뭐 정통성이라든가 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라든가 아니면 국제 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이게 말하자면 우리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합리성의 네. 틀이다라고 해서 경제 지표와 뭐 환경 지표와 뭐 식량 생산의 어떤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조금 어, 논의가 되는 같은 레벨에서 함께 논의되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찾아보니까 경북 상주의 봉강 공동체 그리고 제주도의 동들의 우영 공동체가 이 농사 중에 무제초, 무농약을 원칙으로 이제 농지 안에 생태계 다양성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땅 살리기 노력이 결국에 기후재난 회복력이랑 연결되는 걸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경제 구조가 전 지구적으로 묶여 있는데 그게 가격 경쟁력 때문에 또 한국의 경우에 이런 안에 공동체에서 생산된 식량을 찾지 않고 좀 더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또 더더욱 해외 식량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영국인데 오히려 역으로 무제초 무농약 원칙으로 그런 생태계 다양성을 높이는 브랜드다라는 걸 가지고서 본인들의 그 노력을 시장에 어필하려고 한다는데 근데 제가 볼 때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 먹거리는 확보할 수 있지만은 그 이상으로 뭔가 가기에는 좀 한계점도 분명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진짜 저에게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참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한 질문인데, 네. 예, 아니 저는 이 뭐 제 답변에 사실은 모순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역 기반의 생태 공동체 운동은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운동과 메시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역 기반의 소규모 어떤 공동체 운동들은 카이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히트를 쳐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지역 기반의 공동체 운동은 그 지역 기반의 공동체 운동으로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음, 사실은 자신들도.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런 어떤 자신들의 이상에 충실한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 그런 종류의 어떤 공감대가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기반으로, 네. 지역별로. 아, 그, 왜 그러냐면, 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그다음에 자급자족하는 어떤 생산과 유통과 소비라는 게 사실은 뭐 이상적입니다. 물론 이상적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특히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생활 양식이라든가 음식을 소비하는 그 어떤 패턴을 봤을 때는 사실 지역 안에서 모든 걸 자급자족하는 거는 사실은 가능하지는 않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는 해결을 한다라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다만 이제 그 이상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공동체에서 그런 운동으로 말하자면은 수급할 수 없는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중간 유통 체계라든가 아니면 음, 도소매 체계가 좀 약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는 또 아마 아시겠지만 약간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전국적으로 이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회원제로 운영되기도 하고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유기농이라서 조금 비싸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협동조합들이 좀 더 대중성을 확보하면은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한국에도 있고 이 부분들이 좀 더 대중성을 가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참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찾아내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에 덧붙여서 예. 우리 토종 씨앗 나누기라는 운동이 또 있어요. 예. 토종 씨앗 나누기 운동이 사실 얼핏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재래종을 복원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넓게 녹색혁명 이전에 엄청나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특정한 뭐 추위에 강하고 뭐 가뭄에 강하고 뭐 이런데 얘는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얘는 그냥 우리가 포기합시다. 이런 종자들이 많거든요. 종의 그러니까 다양성. 똑같은 쌀이라 하더라도. 예. 예. 그래서 종자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사실은 아까 우리 유전자 편집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유전자 편집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편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은 쉽게 예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어떤 종자 복원을 통해서 이 종자는 뭐에 강하고 뭐에 좋고라는 어떤 그런 매핑을 먼저 한 다음에 사실은 그 토종 씨앗들의 어떤 유전 정보를 또 분석하는 작업이 사실은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쌀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네. 실은 모든 농수산물 어떤 품종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우리가 이미 품종 개량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몇 가지를 특정한 것들을 활발하게 키우고 나머지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그 버린 것들을 왜 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복기해 보는. 아, 그리고 그 유전 정보를 좀 복원을 해서 어쨌든 기록으로 남기고 그 장단점을 분석을 하는 유전 음, 정보로 그런 작업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지역 운동으로만 지금 진행이 아, 되고 있어서 이게 과학적인 어떤 연구랑 결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그 공동체의 어떤 그 운동들이 좀 더 대중성을 확보하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유통업자 체질 개선, 이게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고요. 예, 토종 씨앗 나눔, 이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자, 저희 방송의 이제 출연자들은 인류세는 뭐뭐뭐다, 이걸 꼭 완성하면서 이제 인터뷰 마무리 수순으로 갑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인류세는 뭐뭐뭐다, 뭐 유통업자 체질 개선이다, 뭐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꼽는다면 인류세는 뭘까요? 아, 이것도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네, 제가 방송 체질이 아니라서요. 그냥 저는 뭐 식량 생산의 차원에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인류세는 마지막 기회이다. 인류세는 마지막 기회다. 좀 네.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왜 그러냐면요. 식량 생산이라는 오늘 이 토픽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고도로 발달된 어떤 산업적인 식량 생산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네, 왔는데 지금 사실 그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고 식량 생산량은 잘 채우고 있는데 단순히 지금 양만 채운다고 해서 이게 모든 사람한테 안전하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무엇이냐, 식량 생산에 있어서 그 다음 우리 목표는 뭐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 기후 위기라는 맥락 안에서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사실은 식량 생산이 뭐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는 거는 이제 사실은 상식이 돼 버렸잖아요. 네, 지금 현재 식량 생산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도 음,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관련된 지식들이 이제 좀 대중화가 된 상태라서 그래서 이 현재 어떤 식량 생산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그러면은 새로운 식량 생산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라는 음, 부분을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은 같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류세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네,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유통업자 체질 개선이 조금 더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 계획이랑 같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식량 생산의 미래와 관련해서 배양육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와 함께 네,
사실 그 회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아, 그 회사가 좀 도와달라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네. 아, 최근에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할 게 더 많은 상태고 사실 음, 배양육을 이제 개발은 됐는데 이제 사실은 마케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사실 지금 살펴보니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배양육을 파는지에 따라서 이 배양육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느냐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은 이거를 고기랑 비슷하게 홍보를 하느냐, 네. 아니면 고기를 대체하는 걸로 홍보를 하느냐, 음, 아니면은 완전히 별개의 어떤 범주로 홍보를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왜냐면은 어떤 범주로 사람들이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호가 굉장히 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진행해 본 파일럿 그, 그 조사가 있는데 네. 여전히 그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이 배양육은 기존의 고기를 대체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아, 이 기존의 고기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고기보다 싸면 먹겠지만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비싸면 안 먹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 그런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네. 좀 더 이 부분을 조금 더 조금 좀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한국의 소비자분들이 사실은 이 식량 생산 체제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 많은 숫자의 동물들을 고기 목적으로, 그러니까 식용 음, 목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어떤 지식을 좀 더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음. 좀 더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고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는 지금 수많은 언론에서 주목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저희 방송에서 뭐 3부작이나 뭐 2부작으로 특집으로 한번 인터뷰를 해봐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기회를 한번 나중에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 갑자기 이렇게 역으로 제안 드립니다. 예, 뭐 주제를 저기 정해서 불러주시면 다시 기꺼이 다시 출연하겠고요. 네. 어, 사실은 기꺼이 다른 분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네. 실제로 사실은 이제 식량이라는 테마가 워낙에 넓어서 예. 좀 더 혹시 뭔가 테마를 좀 더 특정한 테마를 정하시면은 네.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초빙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양육 업체와 그리고 배양육 전문가 다음번에 한번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의 김동주 교수였습니다.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역시 기후위기와 식량 생산 방식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2024년도 식량 안보 정보 네트워크에서 공개한 식량 위기 세계 보고서를 보면 2023년 현재 2억 8,158만 명 가량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 보고서, 그러니까 2022년도에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1억 9,300만 명 가량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처해 있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1억 명 가까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급격한 날씨 변화, 그걸로 인한 기후 재난의 일상화가 주요 원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주요한 원인으로 하나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밥상 먹거리 이야기를 통해서 기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모아서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 프로그램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세란 인간의 과학적, 산업적, 경제적 활동이 지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새 지질 시대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방사능 물질, 콘크리트 등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로 인해 지구가 손상된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기후변화와 자연재난, 환경 파괴와 대규모 멸종, 산업 고도화와 불평등 심화, 이것들이 인류세의 대표적인 문제 징후입니다. 여기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는 다양한 학문의 관점으로 인류세의 과학적, 물질적, 사회적 증거를 탐색하고 인류세의 의미와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류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제작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세 연구센터의 핵심 프로그램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의 진행을 맡은 김성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